네, 반갑습니다. 이제 5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에는 우리 증권회사의 위험 관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사실 우리 뭐, 2주차? 2주차에 공부했던 우리 갬블이라는 영화에서도 이제 공부했던 그런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권사 회사는 이제 파생 상품을 많이 다루고 있고 이 파생 상품으로부터 많은 이제 위험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제 그런 사건 그런 내용들은 앞서서 2주차, 3주차, 4주차에서도 많이 내용을 다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수업 때는 용어들이 그렇게 낯설지는 이제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우리 또 이제 열심히 또 한 영상 3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사실 추석 주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아니었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대면 수업을 하고 있었다면 이번 주 수업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그 우리가 이제 수업이 없는 빨간 날이죠. 휴무죠. 그래서 이제 수업을 이제 불가능했을 건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이번 주 이제 월화가 또 학교 가는 날이죠. 이제 오프라인이었다면.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의를 올려라는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이렇게 이번 주 수업을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수업이어서 이제 수업이 좀 차질이 있겠다. 오프라인이었으면 쉬는 날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칠 때까지 좀 차질이 있겠다. 7주인가? 밖에 이제 수업을 못하고 중간고사를 쳐야 되는 그런 이제 5주까지 밖에 수업을 못하고 중간고사를 쳐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수업을 이렇게 이제 온라인이라서 진행을 할 수 이제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주차 수업을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5주차에서는 우리 수업 계획서에 따른 대로 증권회사의 위험 관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이번 주도 이제 사건을 하나 다루면서 이제 사례를 하나 보고 증권회사 위험 관리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위험 관리 사례로 나눌 이제 사건은 이제 파생 상품, 여기도 이제 파생 상품에 관련된 증권회사에서 다루는 주 상품이 이제 파생 상품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사건, 우리가 다룰 사례는 증권회사의 사건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파생 상품을 다룬 사건이었기 때문에 파생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증권회사의 위험 관리 사례로 이제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잠시만요. 네. 보면 이제 우리 세계에 금융사고가 많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손실 규모로 한 10위까지 한번 본다면 이렇게 많은 금융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위에 보면 뭐 스미토모 기업에서 발생한 구리 투기, 사고 유형이 구리 투기라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구리를 활용한 이제 선물 상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이었는데 손실 규모가 무려 26억 달러. 의 이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오렌지 카운티라고 해서 나머지는 보시면 이제 기업들이 다 금융회사들이 많은데 이 오렌지 카운티는 특이하게 금융회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뭐 우리나라로 친다면 부산에서 발행한 뭐 지방채로부터 또 파생되어서 또 만든 금융 상품이 문제가 되는 뭐 이렇게 이제 지방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이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조금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렌지 카운티 오늘 사건을 다뤄볼 거고 세 번째는 메탈 게셀 샤프트라고 되어 있네요. 독일에서 15억 달러 보시면 이제 사고 유형은 선물 옵션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베어링스입니다. 우리 베어링스 사건은 2주차 때 한번 공부했었죠. 그래서 갬블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갔었고, 이것도 이제 선물, 옵션으로 이제 그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다이와 은행, 여섯 번째 ABI, 일곱 번째 메릴린치 등등 해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오늘 다룰 사건은 이제 순위 2번에 적혀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제 발생한 사건으로서 손실 규모가 16억에서 한 17억 정도 이제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의 문제였다는데 선물, 파생 상품으로 이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요점을 잠깐 보면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 카운티 파생 사건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세 번째로 크고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지방정부 오렌지 카운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한 지방정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오렌지 카운티가 1994년 12월 6일에 연방 법원에 파산 보호 조치인 연방 파산법 제9장을 신청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을 선고했다는 거죠. 파산을 신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 정부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이 파산을 신청한 거죠. 부산시가 이제 파산을 신청했다라는 것과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내용을 보면 재정 확충을 위해서 투자했던 파생 금융 상품이 이제 금리가 인상하면서 이 파생 금융 상품의 가격이 폭락하는 사건. 그래서 16억 달러를 손해를 보면서 1994년 12월 9일 파산 보호 신청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안에 이제 그 사건의 전개를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주민들에 의하여 이제 선출되었던 카운티라는 재무국장은 과거 20년간 양호한 실적을 올려서 장기간 재직을 했답니다. 근데 그는 카운티의 재정 수입이 이제 줄어들자 파생 상품 투자로 이를 만회하고자 했습니다. 미금리가 좀 더 떨어질 걸로 예측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인버스 플로터에 이제 손을 댔습니다. 우리가 인버스라고 하면 이제 반대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반대에 투자하는 게 이제 인버스 투자인데 금리가 떨어질 것에 그 돈을 버는 그런 이제 파생 상품이었는데 그래서 인버스 플로터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용어 정의 잠깐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인버스 플로터가 뭐냐라고 하면 인버스 플로터는 리버스 플로터랑 이제 같은 말로써 역변동 금리 채권이라고 합니다. 역변동 금리 채권, 변동 금리 채권인데 역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것에 그 수익이 구조가 발생하는 역변동 금리 채권이라 불리며 일반적인 변동 금리 채권처럼 기준 금리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자 지급을 주기적으로 이제 조정하면서 지급하는데 기준금리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이자 지급이 조정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지급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변동돼서 지급하긴 하는데 기준금리가 떨어져야 이자 지급이 올라가는 구조. 이게 이제 인버스 또는 리버스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은 고정금리, 변동금리의 형태를 띠며 고정금리 상품도 있을 거고 변동금리의 상품도 있을 건데 금리 하락기에 더욱 적절한 구조화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 하락기에 더욱 적절하게 구조화되어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버스 플로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버스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ETF 코스피 200 인버스 라는 그런 ETF도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코스피 지수 200에 투자를 하는데 인버스, 그러니까 떨어지는 데에 돈을 건다라는,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식을 사고 채권을 샀습니다. 사서 우리가 현물을 보유하면, 주식 사고 채권 사는 건 현물이잖아요. 그래서 보유를 하잖아요. 보유를 하면 무언가 물건을 샀다라는 것은
올라야 수익이 생깁니다. 올라야 수익이 생깁니다. 부동산을 사도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샀어요. 산 이상 올라야 이득이죠. 뭔가를 샀는데 떨어지면 당연히 손해잖아요. 그래서 모든 투자는 현물을 보유할 때는 올라야 수익이 나죠. 그런데 그렇지만 만약에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부정적일 것 같다,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가 대세라면, 또는 주식이 앞으로 너무 지금 올라 있어서 앞으로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이 절대적이라면 투자할 곳이 없잖아요. 맞죠? 지금이 고점이니까. 지금 사면 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무도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럴 때 반대의 수익이 나는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금융권에서는. 그래서 떨어질 때에 떨어지면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상품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파생 상품으로 구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화된 상품을 이제 인버스 플로터, 리버스 플로터라 이제 부르는 그런 채권들입니다. 그래서 용어 공부 잠깐 했고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예상과는 달리 1994년 2월부터 FRB가 금융 긴축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FRB라는 그 곳에서 이제 금융 긴축을 단행을 하게 되죠.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금융 긴축을 단행해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파산 신청 당시에 카운티의 손실액은 약 15억 달러에 이제 달했다고 하는데요. 오렌지 카운티가 실패한 원인은 파생 금융 상품 거래의 레버리지 효과를 과소평가했다. 그리고 내부 통제 제도가 결여되었다는 데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긴축을 단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시중에 그 자금을 푸는 게 아니라 시중의 자금을 이제 회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FRB가 시중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금리를 올려야 자금이 회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유동성 자금이 금리가 높으니까 어딘가에 예적금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돈을 이제 묶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시중에 돈이 안 돌거든요. 금융 긴축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린다는 거죠. 그럼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상황이 그렇게 이제 펼쳐졌다는 거죠. 그런데 오렌지 카운티는 금리가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금리가 떨어지는 데서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에 이제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상황이 되니까 손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게다가 레버리지 효과까지 이용했답니다. 레버리지 효과는 뭐죠? 레버리지는 다음 장에서 용어 정리로 한번 볼게요. 레버리지란 자산 투자로부터 수익 증대를 위해서 부채 차입자본, 즉 부채를 끌어다가 자산 매입에 나서는 투자 전략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타인 자본을 이제 이용하는 건데 타인 자본을 이용했는데 그게 수익이 발생을 하면 정의 레버리지 효과, 손실이 발생하면 부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 아셔야 되겠죠. 그런데 또 우리가 정의 레버리지 효과 그리고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어떤 건지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내가 부동산을 이제 살려고 합니다. 2억 정도 하는 부동산을 살려는데 내한테 지금 수중에 1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채를 냅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부동산을 사는데 1억은 내 돈, 1억은 부채인 거예요. 근데 이 2억짜리 집이 만약에 3억이 됐다고 해볼게요. 3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수익이 발생했어요. 수익이 발생했는데 부채를 활용해서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되고요. 내 돈 1억으로 부채 제외하고 내 돈 1억으로 1억을 벌었죠. 예. 그래서
레버리지를 이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돈 1억과 부채 1억을 이제 빌려서 2억의 부동산을 샀는데 이게 만약에 가격이 하락해서 1억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 돈은 사라지고 이 1억짜리 부동산을 팔아서 부채를 상환하면 내 돈은 0이 되죠. 예, 그래서 레버리지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수익이 나면 두 배의 효과를 보지만 손실이 나도 두 배의 손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채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부의 레버리지 효과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만약에 부채를 끼지 않고 내 돈만 2억이 있었다면, 그래서 2억을 투자했는데 이게 3억이 됐다면 50% 수익이 난 거예요. 그렇지만 1억을 부채를 발생해서 내 돈 1억을 넣어서 이게 3억이 됐다면 100% 수익이 난 거거든요. 내 돈 1억 넣어서 1억 벌었으니까 100% 수익이 난 거죠. 그러니까 부채를 활용했더니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더 올라가죠. 내 순자산 대비, 전체 자산이 아니라 나의 순자산 대비 수익률이 부채를 활용하면 더 증대가 되죠. 이게 정의 레버리지 효과. 그런데 순수 내 돈 2억을 넣었는데 이게 만약에 부동산 1억이 됐다. 그러면 마이너스 50%인데 그게 아니라 내 돈 1억, 부채 1억을 넣었는데 이게 2억 하던 부동산이 1억이 된 거예요. 그럼 내 돈은 없어졌죠. 빚만 생겼거든요. 이거는 100% 손실이죠. 그래서 부채를 활용하면 수익률도 배가 되고 손실도 배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투자 자산으로부터 우리가 수익이 차입 비용보다 많다면 레버리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면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투자는 늘 불확실성과 위험을 수반합니다. 만약 레버리지에 의한 투자 자산의 가치가 투자자의 기대와 달리 반대로 움직이면 그러면 레버리지에 의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손실 규모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으로 그러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면 파산이나 지급 불능이 불가피하다. 자기 자본으로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될 수가 있죠. 부채를 많이 끼면 그러면 파산, 지급 불능까지 간다라는. 그래서 레버리지는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났을 때 굉장히 이제 손실의 폭이 커집니다.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다시 상황 전개로 돌아가 볼게요. 오렌지 카운티는 70억 달러의 예탁금을 가지고 레포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포 거래로 추가 자금을 조달했대요. 70억 달러 예탁금을 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레포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포 거래로 추가 자금을 더 조달했대요. 그래서 200억 달러 상당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독권을 가진 주 당국은 캘리포니아 주였나요? 그 주 당국은 카운티 재무국장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의 실적에 만족해서 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위험한 사건을 보면 그 감독을 하는 그 감독을 하는 그 주체가 감독을 허술하게 하죠. 예, 우리 갬블이란 영화를 봐도 그렇고요. 여기에서도 보면,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다뤘었죠. 그래서 지지난주 3주차에 다뤘었는데 그 키움 운용사에서도 그 회사의 감독 기관에서 그 사고의 위험을 감지를 했지만 안일하게 대응했다라는 내용도 있었죠. 여기에서도 보면 오렌지 카운티도 주 당국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정권까지 주었다는 거죠. 재무국장에게.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레포 거래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레포 거래. 그래서 70억 달러 예탁금을 가지고 레포 거래까지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레포 거래가 어떤 건지를 이제 볼 텐데요.
레포는 뭐냐면 환매조건부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인데요. 현물로 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 또는 매수함과 동시에 사전에 정한 기일에 증권을 또 환매수하기로 하는 두 개의 매매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랍니다. 그러니까 현물로 만약에 그 증권을 매도합니다. 매도를 하는데 다시 내가 얼마 뒤에 2달 뒤에 다시 사갈게 라고 약속하는 매도와 미래 매수가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계약을 레포라고 한다 합니다. 그리고 자금 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용하는 금융거래 방식의 하나로 주로 콜 자금과 같이 단기적인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생겼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자금 수요, 단기 상품이라는 거죠. 레포 거래는 선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단기 금융의 수단으로 인식된답니다. 채권 시장 및 파생 금융 상품 시장에서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요. 특히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레포 이율이 단기 금융 시장의 지표 이율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기억할 거는 매도와 나중에 환매수가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다시 살 걸로 약속하고 판다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미래에 다시 팔 걸로 약속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레포 거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레포는 수신상품의 하나로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일정 기간 후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이제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금융기관 레포는. 그러니까 금융기관 레포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인데요. 판매할 때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으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대상 채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이라고 하고요. 은행, 증권사, 종금 등이 자체 보유 채권을 담보로 쌓아두고, 그러니까 자체 보유 채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쌓아두고 담보 채권의 금액 범위에서 거래 고객한테 일정 시점 이후에 대사주는 조건으로 담보 채권을 쪼개서 판매한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채권들이 있잖아요. 그걸 담보로 파는데 그 담보 채권을 파는데 일정 시점에 다시 사갈게. 다시 사갈게. 근데 고객한테는 이자는 줘야 되죠. 그래서 몇 프로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몇 프로 이자를 이제 주고 팔고 나중에 다시 회수해가는. 그리고 이제 원금은 다시 돌려주고 이런 채권입니다. 그리고 기관 간의 레포는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하고 유가증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레포를 또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끼리도 이제 레포 거래를 하는데, 즉 채권을 담보로 한 기관 간 자금 거래이며 그동안 장외에서만 상대매매 이루어졌는데요. 2002년도부터는 증권거래소의 레포 시장이 정식적으로 이제 개장이 됐다네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일 때는 이제 레포 시장이 정식적으로 증권거래소는 아니라 상대매매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용어 정리를 잠깐 봤는데, 그럼 앞에 내용을 보면 여기 봤던 내용이 70억 달러의 예탁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가 지방 정부니까 자금이 있잖아요.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탁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70억 달러의 예탁금을 담보로 그 채권을 보시면 예탁금을 가지고 레포 거래로 추가 자금을 조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용어 설명에서 봤듯이 이 자금을 담보로 해서 단기 채권을 발행해서 추가 자금을 조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0억 달러 예탁금을 가지고 추가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 이 자금을 200억 달러 상당의 금융상품에 이제 투자를 했고, 이 금융상품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재무국장에게 위험을 경고한 것은, 재무국장에게 그 캘리포니아 주는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재무국장에게 위험을 경고한 것은 파생 상품의 거래 상대방인 메릴 린치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주 금융당국은 가만히 있고 메릴 린치가 오히려 위험하지 않냐 경고했다는데, 그 당시 카운티 측의 입장은
변동이 큰 파생 상품의 특징을 늘 자각하고 있으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채권의 투자 가치가 높다는 것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대응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용어 정리까지 봤고요. 레포에 또 한 가지 더 연결해서 용어 정리 하나 보면 리버스 레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포인데 리버스 역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환매 조건부 약정입니다. 인버스나 리버스가 붙으면 항상 역입니다. 거꾸로입니다. 증권 환매 조항에 첨부된 매입 협의를 일컫는 것으로 환매 조건부 협의하는 그 방향이 반대라고 합니다. 즉 작은 공여자, 즉 투자자가 일정 기간 후에 동유가 증권을 매도인에게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약정, 그러한 약정이 내포된 이제 그 유가증권을 또 리버스 레포라고 하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시사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파생상품 거래에 있어서 내용에서 보듯이 적절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이제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는 높은 레버리지로 인해서 거래 위험이 높은 만큼 조직 내부적으로 거래 계약 체결 및 거래 사항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인데 오렌지 카운티 피해 사례에서 보듯이 파생상품 거래가 극소수 인원, 그러니까 그 담당자들, 임원들, 경영인들 극소수 인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감시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였다라는 거고요. 오렌지 카운티 후속 조치에서 볼 수 있듯이 파생 상품의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공시하도록 하여서 시장 규율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오렌지 카운티라는 그 지방 정부가 그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공시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한편 무엇보다도 규제 감독에 누구보다 철저해야 할 규제 당국의 느슨한 감독, 그러니까 주의 감독이 느슨했죠. 그래서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점 역시 금융사고들의 공통적인 사항들입니다. 이어서 오렌지 카운티 사례에서도 규제 당국은 지나치게 시장의 자율 규제를 믿은 결과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정통적인 금융상품들에 비해서 파생상품은 대단히 복잡하고 난해하고요. 관리가 어렵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의 거래는 규제 당국의 감시 하에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며 위에서 살펴본 파생상품 사고 사례들은 규제 당국의 감독 기능과 시장 규율이 강화될 필요성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투자 내용, 투자는 그 오렌지 파운티는요, 금리가 하락할 때 이익을 보는 포트폴리오, 레포와 리버스 레포를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포와 리버스 레포를 통했는데, 게다가 레버리지 효과까지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이런 쪽에 투자를 했고요. 채권은요, 얼마의 고정된 금리의 수익을 가집니다. 채권은 약정 이율을 지급한다고 말씀드렸죠.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 채권은 이자를 주죠.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하면 고정된 금리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렇죠? 당연히 약정 이자가 있으니까요. 시장 금리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큰 이익을 가지게 됩니다. 고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채권을 샀는데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요. 상대적으로 나의 이율은 높죠. 그러니까 내 채권의 이자가 5%짜리인데 시장금리가 원래는 3%였어요. 그럼 시장금리보다 내 채권은 2% 더 수익이 크죠. 근데 시장금리가 2%된 거예요. 그럼 내 채권은 3% 수익이 더 큰 거죠. 상대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지게 됩니다. 채권은. 물론 시장금리가 채권금리보다 높아지게 되면 시장금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보다 시장금리가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겠죠. 나는 5%짜리인데 시장금리가 원래 3%밖에 안 해서 내 채권이 좋았는데 시장금리가 7%된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지만 맞죠? 그 당시의 금리,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가 이 투자를 할 때 그 당시의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너무 크게 이용한 거죠. 시장금리가 채권금리보다 높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채권에 제일 중요한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률은 떨어진다.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률은 높아진다. 채권에 있어서 이거는 중요한 논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논리입니다. 따라서 오렌지 카운티는 레포를 이용해서 단기간에 자본을 획득했다고 하네요. 레포를 돌려서 돈을 획복했고 그 초단기 그 자금으로 장기 채권에 투자를 했대요. 채권을 샀대요. 장기 채권을. 왜냐면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지금 금리에 고정금리를 주는 채권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큰 이익을 보게 되었고 게다가 투자한 장기 채권을 또 담보로 또다시 레포 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또 장기 채권에 투자했대요. 그러니까 장기 채권에 투자해가 그걸 또 담보로 맡겨서 또 돈을 빌려서 그걸 또 장기 채권에 투자하고 돌리고. 그래서 즉 레버리지 투자를 했습니다. 이랬대네요. 이 당시에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대요. 계속 금리가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한 거예요. 더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금리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에서 투자한 장기 채권의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서 손실을 크게 보게 되는 거죠. 보면 채권을 매도하는 레포를 통해서 단기 자금을 차입했대요. 단기 자금을 차입해서 장기 신종 기관차에 투자를 했대요. 장기 신종 기관차에 투자를 했대요. 근데 정부가 이자율을 상승시켜 버린 거예요. 아까 FRB에서 맞죠? 금융 긴축을 위해서 이자율을 상승시켰댔어요. 맞죠? 그래서 이자율을 상승시켰고 이들이 투자한 장기 채권의 이자는 고정인데 단기로 돌리고 있던 레포의 이자는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득보다 손실이 더 커진 상황이다 해서 이들이 레포로 지급해야 되는 이자는 높은데 투자해 놓은 채권의 수익률은 낮으니까 손실을 보게 된다. 비싼 이자 빌려서 낮은 수익을 냈다라는 거예요. 오렌지 카운티 자산 운용 문제점 보겠습니다. 단기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기간 불일치, 그러니까 단기 차입과 장기 채권, 기간 불일치, 그러니까 서로의 수익률이 달라지는 데 대해서 금리 위험에 노출이 됐다. 라는 겁니다. 단기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 채권에 투자했는데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졌는데 장기 채권을 손해보고 팔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단기 차입으로 빌려온 돈은 갚아야 되는데 여기에 기간 불일치로 인해서 금리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차입을 통해 투자 원금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른바 레버리지에 의한 위험도 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렌지 카운티는 위험에 노출되고요. 끝내는 레포 시장의 마진콜을 견디지 못해서 파산했다. 그래서 증거금을 투자를 해놓은 곳에 증거금을 더 내지 못하고 마진콜을 견디지 못해 결국 파산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기간 불일치에 따른 금리 위험이 뭐냐라는 건데요. 자금의 조달과 운용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내가 빌려온 돈은 1년짜리 돈을 빌려왔는데 내 채권, 내가 투자한 상품의 만기는 2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상품이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금이 회수되기 이전에 조달 자금의 만기가 도래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거랍니다. 근데 만약 수익이 나면 상관이 없는 게 내가 투자한 장기 채권이 수익이 막 잘 나고 있으면 중간에 팔 수 있거든요. 그럼 팔아서 내가 빌려온 단기 자금에 돈을 갚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수익이 안 나니까 나의 상품, 투자한 상품이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판다고 해도 손실이 크니까 차입한 돈을 다 못 갚죠. 그래서 그런 기간 불일치로 인한 금리 위험에 이제 노출이 된 겁니다.
오렌지 카운티 파산 사건의 결론을 잠깐 보면 첫 번째, 채권이 안정투자 자산일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원래 채권은 안전하다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자 받는 거니까. 내가 약정된 이자를 받는데 투자를 한 건데 안전하죠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단기 상품 내가 단기로 부채를 이용해서 장기로 다시 투자를 했다든지 이럴 때는 안전자산일 수만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레버리지에 의한 위험 증대에 유발했고요. 제대로 하지 않은 위험 관리가 문제였고요. 거래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다. 이런 이제 결론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금융사고는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한 초반에 이제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거 말고도 나머지 사건들도 다 이런 위험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이제 발생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용어 정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해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해지한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해지 전략, 그러니까 위험에 대비한 전략을 펼친다. 라고 할 때도 해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해지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물 가격의 변동의 위험을 선물 가격의 변동으로 제거하는 것으로서 위험 회피 또는 위험 분산이라고 합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반대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르는데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샀어요. 그럼 올라야 되는데 떨어지면 손해를 보니까 떨어지는데 거는 선물 가격,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거는 상품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쇄시키는 겁니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해지 거래는 오래전 농경사회 때부터 있어 왔다고 합니다. 농산물 가격 변동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밭에 심어놓은 농산물을 수확하기 몇 달 전에 일정 가격에 구매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선물이죠. 미리 약속하는 게 이제 선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방울토마토 가격이 뭐 100만 원인데 그 미래에도 100만 원이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저 밭에 방울토마토가 자라고 있는데 한 달 뒤에 100만 원에 나는 살게 라고 미리 약속하는 겁니다. 미리 가격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죠. 가격이 오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 가격을 약속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식당 주인과 농부 모두 가격 변동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농부도 내가 혹시나 그 방울토마토 가격이 100만 원 하던 게 90만 원 될 수도 있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100만 원에 지금 짓고 있는 방울토마토를 100만 원에 팔 수 있다라는 안정감, 식당 주인은 100만 원에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정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선물이라는 그런 상품이 또 발생하는 거죠. 해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농산물 밭대기와 같은 선도 거래, 선물 거래, 선물 환 거래, 옵션 거래 등이 대표적입니다. 선도 거래는 매도자, 매수자가 합의만 하면 성사되는 가장 고전적이고 일반적인 거래. 조금 전에 방울토마토를 100에 살게요. 다 선도 거래입니다. 근데 선물 거래는요? 선물 거래는 선도 거래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선물 거래는 거래 대상이 표준화되어 있어서 거래소에서 되게 거래가 된다라는 거. 예. 밑에는 별로 중요한 건 없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용어 정리까지 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사건을 통해서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인버스 플로터가 어떤 건지 공부했고요. 레버리지가 어떤 건지, 그리고 레포가 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파생 상품이 어떤 건지도 공부를 했었고요. 채권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이 채권 투자라는 거는 금리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 우리 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채권과 금리의 관계 중요하고요. 또 이제 선도 거래, 이제 선물 거래,
이런 게 이제 해지 전략이다.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마치고요.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 각국의 위험 관리를 하는 규제 기관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고요.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두 번째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